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에서는 7월 1일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대전, 세종, 충남 시도지사 당선인을 초청해 시정 운영 구상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최민호 당선인은 출범 10년을 맞는 세종시를 이 경제, 과학,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미래 전략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서구 대전 CBS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준비된 화면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초대 세종시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지 10년 만에 세종시 입성에 성공한 최민호 당선인. 최 당선인은 세종시의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한 뒤에는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이제는 개헌을 해서 완전히 옮기지는 못했지만 이런 정도 기능이라는 것은 현 헌법 체계에서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천억 원대의 부채를 거론하며 초긴축 재정을 예고했고 정부 교부금과 LH 개발이익 환수 등으로 예산을 확보해 대중교통 무료화와 청년 문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행사성 예산, 소모성 예산 그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줄여서 청년 일자리라든가 소상공인 문제라든가 상가 공실 문제라든가 하는 것에 투입을 해야 된다. 새 정부 해체에 대해선 최 당선인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 새 정부를 설계했던 그 이유가 소멸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규명하지 않고서 기본계획을 함부로 이유 없이 우리가 없애거나 그걸 실행 과정에서 새 정부를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밖에도 KTX 조치원역 정차 공약은 2024년 수원선로 완공과 관계없이 KTX 금남역 신설과 동시에 추진하고 부동산 문제는 투기 과열지구 등 3중 규제 해제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자,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을 지내시고 예. 이 초대 세종시장 선거에 도전하신 지 10년 만에 당선되셨습니다. 이 소감이 특별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당선 소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재도전해서 성공을 했습니다만 당선돼서 우선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가, 뭔가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걸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당선돼서 기뻤다기보다는 예전에 낙선됐을 때 그 비참함, 그 참담함 그런 것을 다시 겪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자, 세종시는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 대선에서도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민주당 지지가 높았고 시의회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7석, 민주당 13석으로 여소야대 이제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이 세종시장은 최민호 당선인이 선출되었습니다. 자, 세종시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시민 패널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은정 처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시장 선거는 이제 충청권 전역의 단체장들이 다 이제 모두 이제 국민의힘의 바람을 이제 탔고 세종 또한 그 바람을 타고 행정수도 그 너머를 바라는 그런 시민들이 어떤 새로운 시장을 바라는 선택이 되었다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시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실은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는 했지만 지난 이제 대선 바로 직후에 치러진 지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대 양당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지선이 이제 진행이 된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유권자들한테는 선거라고 하는 게 축제라기보다는 어떤 숙제를 안겨다 준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은 세종시에서 투표를 한 투표율이 51.2%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 시대가 새로 더 열려지는 이런 시국에 제일 중요한 지방자치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시민들의 투표율이 높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투표를 하지 않은 48.8%의 그 시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결정이나 판단을 유예해 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거대 그러니까 양당에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이제 견제 구조가 되는 건데 그 견제 구조에서 이제 투표를 한 시민과 투표를 하지 않은 시민까지도 이제 견제를 하게 되는 이러한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양당이 모두 좀 이해를 하고 앞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신성구 기자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세종 선거는 심판과 독주에 대한 견제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지난 10년 동안 독주해온 민주당에 대한 어떤 견제, 심판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권력을 창출했죠. 하지만 새로운 권력에게도 새로운 권력도 독주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견제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이든 독주를 하지는 못하도록 견제하겠다 이런 유권자들의 좀 이성적인 판단이 선택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 시민 패널의 평가 들어봤는데요. 혹시 최민호 당선인께서도 의견을 짧게 말씀드릴까요? 저도 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국민의힘의 최민호 시장을 뽑았지만 민주당 시의원은 민주당 출신의 시의원들을 과반수 이상 뽑아주신 것은 시장이라고 해서 독주하지 마라. 그리고 그 독주했던 그 결과가 시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경고 내지는 앞으로의 촉구 이런 의미로 저로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시민들의 선택이라고 또 시민들의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7월 1일 이제 시정 4기 시작되는 출범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일 날 대개 이제 전국 자치단체장이 전부 취임을 하죠. 대개 아마 10시경에 할 겁니다. 저희들도 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올해가 바로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해입니다. 2012년도에 출범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후에는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 행사를 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전에는 취임식을 하고 오후에는 또 그 10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하는 것은 중복이 있고 예산도 낭비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도 오전에 가셨다가 또 오후에 다시 오시고 하시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제 취임식을 아예 뭐 생략은 아니지만 그 10주년 기념 행사의 앞부분에서 제가 취임 인사를 드리고 취임사를 말씀드리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되고 시민들의 불편도 절감될 것이다 해서 저는 취임식에 독자적인 취임식은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자, 시정 4기 출범을 준비하는 인수위가 구성되었고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인수위 활동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위는 올해가 아마 전국 자치단체 시도 단위이겠습니다만 처음으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구성되는 활동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비공식적인 것이었고요. 작년에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서 올해는 법적 근거를 가진 인수위로 각 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명 이내여야 된다. 그중에서 40%는 여성이어야 된다. 뭐 그런 제한도 있고 해서 20명 이내로 더더구나 여성 의원 40%를 이 비율을 맞추다 보면 그 인수위 구성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각계에서 여성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여성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다른 분야는 다른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인수위를 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인수위라는 것은 제가 내건 공약을 어떻게 구현시킬까 그리고 이제까지의 시정과 접목시킬 것인가라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는 활동이기 때문에 제 공약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수 좀 참여를 했고요. 그러나 전문성 문제는 이분들 갖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위 자문위원들을 많이 위촉을 해서 각 분과위별로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다 추천을 해드려라.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구성해서 우리 근지 제동 대체로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시겠죠.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인수위를 7월 20일까지 활동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수위는 시정 과제를 구체화하는 또 시정 4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 시민 패널께서는 인수위 활동 어떻게 관찰하고 평가하시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은정 처장님. 네, 이제 인수위는 공약이 실제로 이제 당선인께서 시장직을 수행하시게 될 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새로 바뀌는 세종시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라고 하는 데서 시민들의 이제 눈과 귀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마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이제 뭐 그 면면에서는 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뺀다 하더라도 지역 현안에 좀 밝은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동안 이제 세종을 많이 연구해왔던 대전세종연구원 쪽에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 부분인데요. 당사자와 관계되어 있는 청년이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청년 당사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에는 잠깐 예를 들어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세종의 남세종 청소년 수련원의 그 1층에서 이제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회의에 저도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4차 혁명을 대비하는 뭐 3D 프린터부터 시작해갖고는 코딩 그리고 아이들이 또래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어른들 머리에서 나왔는데 아주 훌륭한 그런 제안들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련원을 사용하는 당사자 청소년들이 그 공간에서만큼은 쉬고 싶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훌륭한 그런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 취소하고 쉬는 공간으로 이제 왜냐하면 그게 청소년들이 실제로 쓰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울였던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뭐 청년 이렇게 한 명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겨야지 이후에 이행하게 됐을 때 실은 유효한 어떤 그런 정책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인수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후에 지금 창업 빌리지 같은 그런 청년들과 관계되어 있는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목소리가 좀 담기는 그런 정책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신소구 기자 질문도 이어서 듣고 당선인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인수위 명단을 보면서 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이제 명예회장께서 이제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스케일업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가 좀 추세가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하고 이런 이 엑셀러레이터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서 명단에 좀 넣으신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우리 당선인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 성은정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추천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일이고요. 청년이 참여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고 그 청년 중에서 누가 참여됐느냐 안 했느냐는 변론으로 치고 저희들이 소상공인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청년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고 또 우리 지역에 청년 농부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참여를 시켰고 해서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고 청년들은 참여하시되 모든 분을 다 구성할 수는 없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천을 주세요. 네. 그럼 우리 자문위원을 하시면 될 일이고 그 전국 엑셀러레이터 지금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위원장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 잘 아세요? 아니, 저는 잘 모릅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 전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회장을 뭐 2기인가 3기를 쭉 해오시다가 이제 명예직으로 이제 바꿔줬는데 엑셀러레이터 협회라는 건 뭐냐면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특허를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가, 산업화하는데 기업화하는데 필요한 투자는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리고 이게 산업화, 기업화로 마케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것을 컨설팅하는 협회거든요. 아주 전문가 집단이고 이분은 나름대로 굉장한 그 노하우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실제로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컨설팅해주고 또 보육해주고 지원해주는 회사를 차려서 아이빌트라고 그럽니다. 그 아이빌트 회사를 세종시에 또 가지고 계세요.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와 경험과 그리고 본인이 기업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생생한 체험을 듣고 앞으로 우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 유치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번에 각별히 좀 모셨습니다. 네. 네. 자, 시정 4기 목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시정 3기 사업에 대한 평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평가를 통해서 이 계승할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재검토할 사업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자, 시정 3기 사업 가운데 연속성을 가지고 계승해야 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기와 2기가 이제 이춘희 시장께서 이끌어왔던 시정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춘희 시장님하고 친합니다.
같이 공직 생활을 해왔고 뭐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제가 볼 적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이춘희 시장의 노력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주권 활동,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나 참여단체 내지는 예산도 시민예산 편성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그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좋은 시책이었고 그것은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완될 점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게 꼭 이춘희 시장 때문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재정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든가 또는 그전에는 세종시가 예산 구조가 좋았어요. 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방만한 예산을 썼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 것은 또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더 큰 흐름으로 세종시의 미래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조금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플러스 미래 전략이라는 진짜 수도로서의 기능이라는 그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자족 기능을 어떤 콘텐츠로 확충할 것인가. 그래서 전략적 측면에서 하자. 다행히 세종시에는 뭐 대통령 집무실도 이제 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국회부원도 와 있고요. 정부기관이 다 와 있고 40여 개 정부기관이 와 있고 국책연구기관이 다 와 있고 이게 얼마나 큰 브레인 집단이겠습니까? 이분들이 같이 국가 전략을 논의하고 그것을 사업화하는 그런 계획을 세종시에 심는다면 행정수도라는 단순한 그런 목표 플러스 정말 우리가 미래도시 세종을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새로운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자, 성은정 처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세종시정을 모니터링 해오셨는데요. 이 시정 4기에 있어서 핵심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기 때는 이제 행정수도라고 하는 그런 하드웨어를 구축하느라 실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경제라든지 문화, 교육, 그다음에 교통 이런 의료까지 이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그런 새로운 시민들의 삶을 더 들여다보는 정책을 4기에 펴시겠다. 저는 이렇게 읽히고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 4기에서는 저는 이제 숙명과도 같은 세 가지 숙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좀 이어서 해야 되는 숙제, 그리고 오래된 숙제, 그리고 새로운 숙제 이렇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진 숙제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 뭐 제2집무실이든 아니면은 국회 세종의사당이든 관련된 설치법 그 통과는 진행이 되었지만 실은 흔들림 없이 행정수도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는 데까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개헌과 같은 문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어서 가야 되는 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오래된 숙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거에 다 있으신데 뭐 상가 공실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왜 그 전에는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다각적이고 철저한 분석 아래에 어떤 그런 대답들이 해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살림 맡아보니까는 이게 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또 미뤄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숙제 같은 경우에서는 TF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환경 민원 대책 TF가 있는데 환경 문제, 기후 위기 시대에서의 환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에 의해서 물론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를 거기에 집중해서 TF를 꾸려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환경 문제는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하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메타 인지 속에서 그 다음에 환경 정책들이 그 다음에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숙제들에 대해서 4기의 시정에서는 좀 같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수위에서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성은정 처장님께서 이어진 숙제, 오래된 숙제, 새로운 숙제 세 가지 과제를 던져주셨는데요. 아주 좋은 분류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어떻게 표현을 하시든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과제가 있고 정책이 있고 또는 해결하지 못한 것을 또 해결해야 되는 현안 문제. 그건 또 현안대로 우리가 다뤄야 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세종시 방향을 위해서 새롭게 정립해야 할 비전, 철학 이런 것을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숙제도 있지만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고 도전해야 할 숙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기자로서 또 우리 신소 기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관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정책과 사업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아마 이제 사람의 연속성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하기관장에 대해서 이제 거취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시정 철학을 공유해야 된다. 아니면 임기 보장된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는 계속해서 채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이 되면서 좀 민감한 사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그 산하 기관장 거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명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장이라는 것은 이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 아닙니까? 첫째로 전문성과 실력이 있어야죠. 거기에 무슨 정치색이나 뭐 이념성이나가 거기에 개입될 일은 사실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성이라는 것도 사실 방향이 있는 건데 새로운 아까 도전해야 할 숙제를 하실 그런 산하단체가 있고 또는 이어받아야 하는 산하단체가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해결해야 될 숙제와 또는 도전해야 될 숙제 두 부분은 시장된 저와 같이 철학을 같이 하고 호흡을 갖춰야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조 원칙에 의해서 첫째는 실력과 전문성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시정 4기의 세부적인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 4기 세부적인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어서 우리 신 기자님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시가 이제 출범이 이제 10년이 이제 넘어서고 있는데 그 동안의 느낌을 보면 우리 이제 건설 쪽에 좀 치우치지 않았나, SOC에 좀 집중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지금은 컨텐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당선인님께서도 이제 행정수도를 넘어서 경제, 과학 그리고 문화, 예술까지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를 담은 미래도시를 좀 아까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도시 브랜드라든지 시정 철학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거창해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세 가지 방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가 행정수도라는 그러니까 수도로서의 당당함 그리고 수도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도시로서 우리가 성장 발전시켜야 된다. 국무회의가 열리고 우리가 거리를 지나다가 이제 대통령이 출근하는 모습도 보이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하고 세종밖에 없잖아요. 또 국회의원들 이제 많은 식당에서 우리가 카페에서 뵐 수도 있는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장관님들을 이렇게 뵙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장관님 뵈려면 하루 종일 걸렸어요. 서울 가서 또 이 의전하는 10분이면 갑니다. 전화해가지고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요즘 굉장히 많이 열려 계시더라고요. 아유 오십시오 해가지고 한 10분 쪼로로 가서 장관도 만나고 거기 있는 공무원들도 만나고 하는 이 세종시의 특성 이거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수도로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자랑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쉽게 해서 생각할 수 있는 비전이 수도로서 우리 시민들도 수도에 산다는 자부심과 삶의 질이 높아야 되겠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자족 기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족 기능의 방향이 그저 재정력을 확충한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고급 두뇌들, 고급 기관들과 협력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업, 그런 정책들을 꾸며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이름을 본딴 세종시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종대왕께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남기신 업적과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한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세종대왕의 그 창조정신, 그리고 사군육진을 개청했던 그 개척정신, 그리고 애국 애민정신. 바로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라면 그런 창조와 개척과 그리고 정부가 있으니까 애국애민 당연한 거죠. 그런 도시의 영혼이 깃들여 있는 세종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한글 문화수도라고 뭐 이름을 했습니다만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세종시에 가면은 이름이 전부 다 우리말 이름이잖아요. 거운동이니. 사실 제가 2011년도 그 행복청장할 때 10월 9일 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명칭을 지은 거거든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나 또 자랑스럽죠. 그래서 그런 한글을 주제로 한 것이지만 저는 한글이라는 것을 문자로 보지 않고요.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 더 넓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사관학교도 제가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한국말을 배우는 사관학교를 세종시가 아니면 어디서 만들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프랑스나 미국에서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는 요즘에 한국 사람만 가면 한국말로 인사하잖아요. 그분들이 한국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또 그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리키는 한국어 교사도 제대로 우리가 양성하는 그런 사관학교를 만들 때 거기에 한국말을 배우러 오는 여러 외국인들, 젊은 청년들이 있을 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한류 문화도 즐기고 BTS도 즐기고 또 음악, 또 음식, 의복, 우리 한복이죠. 또 한옥, 뭐 이런 것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세종시에 독특한 존을 만들어 드려서 외국 공무원들도 출장 와서 정부 일을 보지만 그리고 나서 한국의 이 아름다운 또는 전통적인 독특한 그걸 체험하고 느끼게 가고 정말 그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존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행정수도다. 그리고 다음에는 미래수도적 기능이다. 세 번째는 우리 한국 전통의 한글 문화수도다. 그런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제가 사기 시정을 한번 봉사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한 말씀을 좀 보태면은요. 그 한글 수도 관련해서 사실 이제 말씀하셨듯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정신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실은 말과 글을 통해서 그 정보라고 하는 거를 독점하지 않겠다, 그 특권층이 독점하지 않겠다, 이것들을 백성들하고 나누겠다, 권력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보 공개 청구라고 하는 거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세종대왕이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눈다라고 하는 데에서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 행정을 펼쳐 나가실 때 그 정신에 입각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권력을 시민들과 나누는 거죠. 정보를 나누고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의견이나 의견 수렴, 그다음에 의견을 듣고 하는, 그래서 그런 권력을 나누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이런 협치 또한 세종대왕의 어떤 그러한 가치, 맹글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선인께서도 그런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거기에 맞춰서도 이런 권력을 나누는, 그래서 시민들과 같이 함께 거버넌스를 하는 이런 기구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거버넌스라고 표현하시니까 거버넌스지만 세종대왕께서는 그걸 애민정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한테도 말하자면 이 한글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지금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권력이다 뭐다 이런 걸 떠나서 백성을 사랑하고 정말 백성들의 어려운 백성들을 더욱더 보살피는 그 세종대왕의 정신, 그것이 말로 어떤 표현이 되든 간에 우리가 살려야 나갈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 네. 자, 행정도시를 넘어 미래 전략도시로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당선인의 비전에 세종 시민들의 기대가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요. 세종 시민들이 주신 의견을 영상으로 정리해 봤는데 화면 보시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적단하는 걸 조금 더 보태가지고 아주 전체 소아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무료화. 대전까지 놀러 가고 해야 되는데 세종에도 큰 쇼핑센터 아울렛 같은 거 생겼으면 좋겠어요. 조천하고의 발전의 균형이 떨어져가지고 조천지 많이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통 문제부터 지역 균형 발전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자, 시민들이 바라는 세종 어떤 모습인지 세부적으로 짚어봐야 할 텐데요. 자, 먼저 영상에서 한 시민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 신도시와 읍면 지역 이 불균형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 신도시에 해당하는 9개 동해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9개 면해 인구는 계속 축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세종시가 직면하고 있는 교통 문제 역시 이 동과 면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 초래한다라는 측면에서 자, 세종시의 균형 발전 모델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이거는 크게 매크로하게 볼 부분이 있고요. 또는 좀 미세하게 볼 부분이 두 가지로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균형 발전이 이전에 도시의 발전은 지역 발전이 우리나라 역사상 한 교통이 중심축이 되어 왔습니다. 철도가 생김으로써 그 철도 여기 있는 데가 상권이 발달하고 도시가 커지는 거죠. 또 그 도로가 생기면 도로변에 따라서 또 상권이 생기고 인구가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와 읍면 그 원도심 지역 간의 지역 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큰 숙제는
철도망을 연결해서요. 다시 조치원에도 지하철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은 충청권 광역철도망이라고 해서요. 대전, 세종, 조치원, 청주, 공항까지 이어지는 철도망 이 구축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철도망이 연결이 되면 그게 수도권에서 바로 천안이 이어서 조치원, 대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축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교통축을 이용해서 소위 메가시티라는 충청권 상생 발전의 새로운 도시 개념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는 그런 광역철도망, 광역도로망, 고속도로망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좀 마이크로하다고 그럴까요? 조금 미세하게 간다면 도시는 도시대로 또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는 신도시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발전시키고요. 조치원은 농촌 지역도 아니고 신도시도 아니지만 그 중간 영역지로서 독특한 또 개성이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제 외국에 가면 소위 올드타운이라고 해서 신도시가 있지만 그 중심에 또 올드타운을 그대로 살려서 거기가 관광 요소가 되고 또 나름대로 특색 있는 도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원은 또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면지역은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농촌 지역이라면 농촌 지역답게 전원형의 도시 또 농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6차 산업이라는 개념을 제가 공약에 걸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는 그런 농촌 발전의 모습을 우리가 확충시켜 드리면 도시에 사는 게 행복한가, 농촌에 사는 게 행복한가를 가지고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이것이 진정한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이 낙후됐기 때문에 신도시와 같이 아파트 짓고 도시 개발하자. 그런 방향성은 저는 최채라가고는 솔직히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시의 교통 현안에 대해서 두 분 시민 패널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신소구 기자님 먼저 질문 듣겠습니다. 그 세종시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평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 인수에서 관련해서 이제 TF팀 그 분과도 만들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 대중교통 중심이 아니라 공존도시로 전환을 하겠다. 공존도시. 예, 제가 그렇게 들어서 그 말씀하시는 공존도시라는 것이 이제 대중교통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어느 맥락에서 공존도시라는 제가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어떤 교통 문제에 있어서 제가 공존도시라고 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통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처음에 세종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체계를 한다는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보다는 BRT, 버스라든가 자전거, 보행. 그래서 인도가 넓습니다. 세종시는. 다른 도시보다 차도는 좁고 인도는 유난히 넓은 도시가 또 세종시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또 장점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는 자동차, 자가용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도가 좁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고 자가용을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교통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단을 우리가 더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좀 재정을 쏟는다 하더라도 교통을 좀 소통을 원활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하철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원대한 구상으로 이것이 세종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가져가야 할 교통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문제, 저탄소 문제 이런 문제를 계속 안고 가면서도 계속 석유를 쓰고 기름을 쓰는 그런 자가용 운행, 아니 뭐 자가용 운행이 아니라 말하자면 개별적인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차량을 계속 유지시켜야 될 것이냐. 트램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를 통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됨으로써 각자가 운행하는 자가용 그 운행수를 줄여서 뭐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하고 저탄소 문제도 해결하고 이것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가 가져가야 할 방향 아닌가라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제가 처음으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해보겠습니다. 뭐 넘어야 할 산을 넘는 게 도전이겠습니까? 넘어보지 않는 산을 넘는 게 도전이겠죠. 도전적 정신으로 세종시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세종시 교통연합에 대한 우리 성은정 처장님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안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읽혀지는데요. 그 무료화를 이제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초반에 계산이 조금은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세종시에는 이제 세종교통하고 세종도시교통공사에 현재 이제 적자가 현재로도 이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초반에 이제 말씀하시기에는 30억의 예산, 그러니까 그렇죠, 잉여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데서 낭비가 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해서 투여를 하면은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힘을 쏟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제 갭이 좀 있게 되는 상황이 차이가 있게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 예산 확보와 팩트가 좀 관계되어 있는- 다릅니다. 네. 지금 현재도 교통에 대한 적자 보전액은 거의 400억 가깝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운행하는 버스에 대한 적자 폭 재원 보전이 197억입니다. 그런데 다만 버스 요금으로 그거를 충당하는 부분이 30억이기 때문에 어차피 197억이라는 돈을 보전을 한다면 거기에 30억 정도 보전하는 것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종교통이라는 시내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도 보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금화로 거기서 얻는 수익이 몇 년간 수익으로 볼 적에는 뭐 정확하게 다시 뽑아야 되겠습니다. 한 60, 70억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400억 정도는 이미 보전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플러스 추가로 한 100억 정도 해서 무료를 하면 이 부분의 효과가 크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30억인 걸로 잘못 알고 있다. 그전에는 500억이다. 그거는 그 팩트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네. 자, 이어서 부동산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2020년 7월이죠. 행정수도 이전 발표 이후에 급등했던 부동산이 현재 이제 조정세에 있는데요. 우리 두 분 패널께서 부동산 현안에 대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정 처장님 질문부터 듣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세종시의 공동주택 청약 당해 지역을 이제 80%를 공약으로 세우셨는데 세종시가 이제 과반 사실 세입자입니다. 과반이 세입자인 거고 그다음에 이전 공무원들에 대한 그 특공이 폐지가 되면서 실은 앞으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이전 공무원들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도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당해 지역 비율을 좀 늘리자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그 포션을 넓게 해서 이전 공무원들까지 그 당해 지역에서 같이 경쟁해서 청약을 하게끔 하는 걸로 해서 퍼센테이지 좀 올리자라고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논리에서 막혔냐면 실은 세종시라고 하는 세종시의 설립 자체는 세종시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국이기 때문에 전국에 대한 당해 지역만이 아니라 기타 지역에 대한 비율을 줄일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 하나가 있었고 네. 그리고 저희가 문제로 제기했던 거는 실은 외부인들이 아파트 청약을 해서 와 있지만 실거주율이 낮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사생의 어느 한 아파트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는 외지인들 청약된 분들이 실거주율이 그게 뭐 낮지 않더라 높더라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개정됐을 때는 소폭 변동이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80%라고 하는 이 뭐 큰 이제 이런 변동률이 있게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반대 논리를 정리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보관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 신소국 기자님의 네, 질문도 함께 네. 듣고 답변 네, 듣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다가요. 이제 그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투기 지역 그리고 조정 지역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삼중 규제를 철폐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이 경우에 이제 집값이 뭐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그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만한 우려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뭐 투기과열 지역이나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뭐 세종시만 된 게 아니고 뭐 청주도 인근 청주도 돼 있고 하는 건데 세종시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뭐 다 아시다시피 2020년도였나요? 갑자기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세종시를 뭐 헌법을 바꿔서라도 수도로 만들겠다. 그 다음부터 그냥 집값이 2배로 뛰었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급등세가 높았던 세종시가 지금 16주 계속 우리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장 하락세가 또 높은 세종시가 되어 있어요. 정말 들쭉날쭉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 속에서 세종시만의 특수성 하나는 특공제도 폐지라는 문제입니다. 특공제도 폐지가 옳았느냐 아니면은 문제가 있느냐는 문제는 변론으로 치십시다. 그건 어쨌든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특공제도는 나름대로 또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 이주 공무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특공제도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투기 세력 내지는 일부 공무원들이 과다한 이득을 취득했다. 그것에 국민들이 분노를 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문제로 놔두고 이주 공무원이라든가 또 이주 공무원이 꼭 세종시에만 영구히 사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공무원에 따라서는 전근에 따라서 잠시 세종시에서 근무하실 분들은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그분들에 대한 주택 공급 문제, 요거는 별도의 문제로 제가 공무원 임대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투기 관련 이제 삼중 규제를 제가 뭐 철폐라고 했지만 어쨌든 좀 완화해달라라고 하는 주장은 특공제도 폐지에 따라서 이제는 세종시 실거주자 여러분들, 특히 젊은 층들이 청약의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제에 다 묶여버리면 아시다시피 대출, LTV라든가 DTI라든가 여기 규제에 묶여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아 집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완화해 주어야 우리 젊은 층들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내 집 마련하는데 좀 용이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 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특공제도니 뭐니 있었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세종시와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주장하기는 좀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세종시는 그만한 논리가 있다. 전국에서 가장 급등세가 높았고 가장 하락세가 지금 또 높은 지역이고 특공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세종시 실거주자, 청년들을 위해서 이 규제가 좀 완화가 돼야 대출 자금을 우리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나는 논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 과거에 그 세종시 집값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오를 때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 세종에 들어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청년들은 계속 외곽으로 이제 인근 도시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요번에 이제 다시 이제 규제가 이제 완화가 돼서 다시 이제 집값이 다시 뛰면 이제 이게 말씀대로 이제 청년들이 내 집 마련에 좀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또 다시 밀려나는 또 청년들의 문제도 다시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어차피 규제가 완화되면 또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고 거래가 활발해지면 시장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걸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봐서 제도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이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갈 적에는 우리가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특공제도라는 그 폐지 문제는 다른 도시에는 없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저희가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가 좀 해소가 안 돼서 좀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80% 해당하는 당해 지역의 비율에 대한 그 국토부하고 행복청의 논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을 좀 하나 더시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 시대에 지금 여러 가지 주택 LTV가 됐든 DSR이 됐든 관련된 청년들에게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국한되거나 그 실거주자들에게 되는 세제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고금리 시대에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게 이제 일시적인 문제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세계 경제가 있는 이 흐름에서 청년 주택 관련해서 그런 그 LTV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거를 완화하고 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세종시에 좀 유효할까라고 하는 거에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평가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걸 그렇게 일률적으로 제가 말한 대로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저는 뭐 다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특공제도가 없어지면 이분 특공제도가 있을 적에는 그 75%가 외지인들한테 청약이 돌아갔어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전국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25% 정도 이렇게밖에 안 돌아갔는데 어차피 없어진 마당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게 100% 돌아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건 뭐 국토부가 됐든 행복청이 됐든 특공제도가 없어진다면은 세종 시민들한테 청약 비율이 높아지는 건 너무나 사실이고 그걸 부인할 길은 없어요. 그렇지만 세종시의 특수성으로 볼 때 시민들만이 아니라 이제 국회 이전도 되고 대통령 제2집무실도 오고요.
그 부분에 따른 직원들이 왔을 때 이분들의 주택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80% 정도의 유보를 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80%다, 70%다라는 숫자에 연연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세종 시민들한테 청약 비율을 대폭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생겼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뭐 이주 공무원이라든가 타 지역 이주민들을 위한 배려는 또 배려대로 강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뜨거운 쟁점이었는데요. 제가 잠시 작고 편안하신 질문으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전략도시 구상을 발표하셨는데요. 뭐 핵심은 경제, 과학,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세종을 대표하는 축제 브랜드가 없습니다. 네. 미래 전략도시 구상의 하나로서 이 세종을 대표하는 축제 브랜드 혹시 뭐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세종시가 지금 출범한 지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세종시의 그 고유한 그리고 내려오는 전통적인 축제를 다시 살린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옛날 구영기군 시절부터 쭉 왔던 뭐 복숭아 축제도 있었고요. 또 농산물 축제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는 계승해야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려나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금강을 주목하고 있어요. 금강이라는 것은 제가 금이 흐르는 강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와보시면 우리 금강보행교, 그 금강보행교 이름 뭔지 아십니까? 이응달이잖아요. 이응, 한글에. 그 주변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경관을 살려서 아직도 유보되어 있는 세종시에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금강과 어우러지는 그런 유보 토지를 어떤 축제의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관광 자원화하는 것은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행복청장 시절에 그 합강 부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에 무슨 계획을 세우려고 하길래 제가 2011년도입니다만은 세우지 마라. 너무나 아름답다. 우리 시대 우리 공무원들이 또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를 건드릴 땅이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더 멋진 계획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미래 세대 내지는 후배들한테 유보시켜주자. 그 유보지로 남겨놨어요. 금강이 그런 유보지적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미래 전략도시 또 행정수도 앞으로 미래수도 100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축제를 만들 것인가라는 것은 저 혼자 뭡니까라고 물을 일이 아니고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연구하고 또 지혜를 모을 그런 축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긴축재정 문제에 대해서 네.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선 후 인터뷰를 보면 재정 건전함을 위해서 취임 초에 이제 긴축재정을 운영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요. 자,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정을 긴축하면 이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지라고 하는 질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긴축재정 방침을 제시하신 이유가 무엇이고요? 또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평생을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또 자치단체 경영, 저는 국가 경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세종시의 재정 구조를 보면 2021년도에 약 3,700억, 지금은 4,500억. 근데 그것이 줄어들면 괜찮아요. 저 늘어난다는 재정 적자폭이 늘어난다는 제가 보고를 받은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행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묵과할 수 없는 것이죠. 재정이 적자폭이 늘어나면 거기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이자 부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점점 2030년이 완성이 되고 가고 있는데 행복청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걸 세종시에 다 이관했을 때 그 관리 운영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해결책은 4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소모성 예산이라든가 낭비성 예산 또는 전시성 예산은 줄여서 생산성 예산으로 돌려야 된다는 예산 절감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긴축 예산의 저는 표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고요. 그리고 아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또 그런 세수 확보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종시도 세금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아까 축제 말씀하셨는데 축제든 이벤트든 뭔가 사업을 벌려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 사업을 해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세종시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존재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우리가 도움을 지원하는 교부세가 됐든 보조금이 됐든 그런 방법, 이 네 가지 방법이 세종시의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단추는 어쨌든 우리부터 긴축해야 되고요. 돈을 아낀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다 안 쓴다라는 게 아닙니다. 긴축한 예산으로 생산성 있는 사업에 쓰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도 줄인다. 그건 아니죠.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여서 그분들은 더 드릴 지연정 우리가 낭비성, 절약성 예산을 한번 줄여보자. 빚을 얻어서 꼭 해야 할 일인가를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보자. 이것이 제가 초긴축 예산의 전 나름대로의 지침입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네네네네. 되었습니다. 네네네. 자, 세종시정 4기 어떤 구상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실지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경제와 재정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 총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공실 문제, 부동산 문제, 소상공인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시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제시장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어떤 그런 문화정신을 잇는 문화시장으로서 저는 임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경제시장으로 시작해서 문화시장으로 이름을 남기는 것. 그것이 제가 시장으로서 하고자 하는 희망이고 포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을 초청해 이 시정 4기 구상과 비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세종시가 미래 전략 도시로 도약하고 발전하는 특별한 4년이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